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야 간 이견, 검경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나왔을까요? 다음 날인 지난 15일에는 사법행정조직 개편이 논의됐는데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 분산이 핵심 논제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 16일에도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치 여부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 내용과 어떤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 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청회 대상에 오른 법안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두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 지휘감독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이 바탕위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진 이유는 뭘까? 저는 바로 수사권 자체의 속성이라 봅니다. 법원의 재판권처럼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수사권 조정에 초점이. 개정안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권을 통제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 권력화되어 있는 검찰 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안 설명을 들은 사개특위 위원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닻을 올린 가운데 여당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과 검경 간 신경전도 치열해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은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논의의 핵심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공청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개특위 공청회 대상에 오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단 판사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선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이 판사 줄 세우기나 눈치 보기 등 재판과 법관 독립 침해 여지를 만든다는 게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법원 행정처 근무로 관료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법관들이 승진해서 우대받았습니다. 관료적 인사 시스템 하에서 재판에서 맞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 위의 논리적 귀결은 대법원장의 수조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어집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비법관 등 대법원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사들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를 통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역사의식과 정의감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법원 행정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어떤 조직에서는 사법행정은 담당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법원 행정처 폐지와 세기구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회의를 무시하고 법률상의 기관에 불과한 이러한 기관들이 그 최대 권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더 오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다고. 법원 외부에 사법행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자칫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교각사루의 잘못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법원 내에 회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주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고된다고 다수의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이에 대해선 비법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경향이라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강구하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법원 내 수직적 권력 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행정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다만 개편 방법을 두고 여야 간, 법조계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22개에 달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여와 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 정부안이 아닌 여당 의원 발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 날성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안은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역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발의안으로 퉁치겠다는 건가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발끈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극심한 의견 대립,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냥 의원발로 국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는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유분수입니다. 이해가 상정된 부분이 극심하니까 도저히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눈치도 봐야 되고 경찰 눈치도 봐야 되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의원 발의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안으로는 연내 개혁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려고 하려면요 12월 말까지 사개특위의 존속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지껏 뭐하다 이제 와서 기간 탓, 절차 탓, 적반하장을 하고 있냐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선 법안 내용을 봐야지 정부안인지 의원 발의안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정부 발의안이어야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도 법안 통과시키기가 싫으니까 괜히 트집 잡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정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못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발의안을 정부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보기 민망하다, 좀 당당해지라고 박 장관에 대한 공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일단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자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 법조개혁소위 이렇게 세 개로 소위를 나누어서 간사님들 한 분씩 이것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여와 야, 법안 심사 소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일괄 상정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관련 법안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총 22개 법안이 오늘 사개특위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백혜련 의원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지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검사는 경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지휘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요. 네.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 등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방안을 담아서 경찰 권력을 통제하도록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 관련한 법안들도 내용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모두 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명칭도 법안 내용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박 장관은 송기현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정부 입장이 반영된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안 명칭이 기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관 명칭의 변화를 조금 줬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적시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정원 규정이 없는데요. 송기현 의원 안의 경우 전직 검사 제한 규정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는 등 가장 까다롭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한 실정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투명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안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상정된 데 대해서 여야와 박상기 장관이 한바탕 썰전을 벌였다는 얘기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법원 조직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 상정됐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안 발의안은 안호영 의원 안이 유일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원 행정처 폐지라는 큰 축 안에서 법원 행정처가 수행해왔던 사법 행정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천명해온 만큼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대법관수 증언에 대해서는 대법관수 증언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대법관 1인당 1년에 사건을 4만 건 정도 담당한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도 사건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고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의 말입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이 모두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원벤치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26명이 한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수 증언은 미봉책이고 상고제도 자체 개선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된 만큼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성과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엽기 폭행 웹하드 카르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을 보면 황당하다 못해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양 회장은 소위 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IT 업계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지난 13일 IT 노동자 폭행 및 직장 갑질 피해 사례 보고에서 오갔습니다. 갑질의 단초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꽤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 방안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진호 회장 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을 소유한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폭행 자체도 충격이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것이 더 기괴하고 엽기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IT 노동자 폭행 및 직장 갑질 피해 사례 보고가 열렸는데요. 저런 황당하기까지 한 폭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단초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웹하드 왕제 양진호 회장의 전 직원 폭행 동영상입니다. 온 힘을 다해 직원 뺨을 계속 후려갈기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동료였던 사람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데도 고개를 모니터해받고 일만 합니다. 큼직한 사무실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들리는 것은 양 회장의 고성뿐입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IT 업계에 만연한 폭력과 갑질을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영상이 드러나서 그렇지 IT 업계 곳곳에 양진호들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셔츠 색상을 잘못 입고 출근했다고 골프채로 맞았다. 개인적인 물품을 소유할 수 없게 했는데 사비로 미니 선풍기를 샀다는 이유로 맞았다. 한 팀원이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에게 이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치라고 시키고 약하게 때리면 다시 시키기도 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엽기 폭행입니다. 이건 정말 왜 본인들이 멀쩡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멱살 잡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나서 배회를 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계와 권력을 남용한 갑질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엔 업무 종료 후 자아 비판을 강요하거나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즐비합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원까지 있을 정도로 폭행과 갑질은 가혹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직장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살은 삶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일이 주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것. 실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IT 업계 노동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IT 업계 노동 환경은 열악 그 자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정말 절박한 절규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제도적 법적 개선책을 만들 수 있는 데 저도 좀 힘을 보태겠고요. 양진호 엽기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 가려졌던 IT 업계의 민낯.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IT 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실태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엽기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웹하드를 통해 양 회장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안겨준 컨텐츠의 대부분은 사실 불법 음란물입니다.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열혈 여성이 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가 김여진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94년생, 올해 25살인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김여진 팀장. 당찬 얼굴의 김여진 팀장은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동료 4명과 의기투합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2030 여성 전반이 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내가 지키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는 여성이 없을 테고, 그래서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 웹하드에 만연한 음란 동영상. 김여진 팀장의 원인 진단은 단순하지만 명쾌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다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연 수천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도 이를 유통하는 사람도 외파들을 깔아놓고 앉아서 돈방석에 오르는 양진호 같은 사람들도 이게 다 관련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신체를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전송한 경우 그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했을 때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비 업로더들이 당연히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테지만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필터링 업체들이 음란 웹하드 업체와 유착했거나 사실상 웹하드 업체에 다 잡아먹혔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필터링 업체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것이고 위디스크가 먹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 지난해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가 대표적 음란물 은어 국산 노예의 약어인 국노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한 웹하드에서만 무려 28,500개가 넘는 동영상이 검색됐는데 2달 후 같은 검색어로 다시 해보니 놀랍게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가 몰카 엄정처벌 방침을 천명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음란물 필터링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게 김여진 팀장의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미 시장에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화살은 이제 국가로 향합니다. 음란물 필터링과 관련자 처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여성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성토입니다. 저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링 업체가 잘 필터링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 자신의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선 당황하거나 놀란 나머지 무조건 삭제 요청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조언입니다. 또 공통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잘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삭제 지원을 할 때도 원본 영상이나 원본 사진,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김여진 팀장은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은 내 잘못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시고 이분이 피해 회복을 하기도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이런 피해가 일어난 것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찍었어? 유출될 줄 몰랐나라는 비아냥과 냉소. 김여진 팀장은 당신은 죄를 지은 것도 혼자도 아니라며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나 여성가족부 주변 어디에라도 꼭 도움을 청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늘 19일에 열리는데요. 혐의와 쟁점을 짚어보고 처벌 수위를 전망해봤습니다. 신한금융이 핵심 최고 경영자들의 법정 다툼과 추후 이어질 검찰 수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당장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혐의와 재판 쟁점,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미리 전망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직원 채용 비리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용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당시 힘센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여 명의 입사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와 지인의 아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모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0여 명이 넘는 신입사원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조작 행위가 조용병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만 알려달라 했을 뿐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무더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의 경우 당시 은행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신입사원 부정채용 지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시 없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10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자를 바꿔놓고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까지도 이루어져서 혐의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다만 업무방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나와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의 뒤를 이은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김영진 신한금융투자사장 역시 다시 한번 검찰 칼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6일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행장, 김영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흥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위성호 행장과 김영진 사장 등의 조직적 허위 증언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재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현재로서는 조용병 회장 재판과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등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일 법무장급 이상 임원들의 이메일을 보내 인재 채용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부터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겠다는 조용병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채용비리 혐의 본인 재판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은행들 채용 비리로 시끌시끌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 비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수홍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요. 신한은행이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15년 당시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었던 외부 청탁자와 부서장 이상의 자녀들의 입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전 조카와 또 지인의 아들, 그리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남녀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작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신한은행 인사팀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채용을 대행했던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불합격한 자들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정보가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혐의들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자료, 남아있던 채용 자료를 인사 담당자들이 컴퓨터에서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점수 조작도 증거인멸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검찰 발표인 것 같은데 조용병 회장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용병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본인은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점수 조작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결과만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런 이제 채용 비리 사건에 있어서 네. 그 실무진의 혐의보다는 그 채용 비리를 지시한 네. 분의 그런 혐의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실무 담당자들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은 증거가 명백하지만 네. 뭐 배후에서 이것을 지시했다거나 독촉했다거나 네. 이런 범행은 사실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기소된 조용병 회장은 재판 미리 전망해 보시면 어떤가요? 예, 먼저 그 업무방해죄 양형의 네. 경우에는 그 네. 상한이 징역 5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의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의 혐의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법정형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와도요. 네, 네. 뭐 결과만 알려달라 참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 방송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 실태를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장기성과 계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현장 기획을 보시며 함께 생각해 보시죠.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주 하염없이 늘어지는 지하철 공사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하철 공사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천억, 조 단위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호멜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12년의 기다림, 신분당선 홈에 실려 원한대로 착공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호멜실동엔 수원 광교를 거쳐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놓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다 말만 무성하고 공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까지 납부한 주민들은 시행자인 LH와 국가가 사기 분양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신분당선 착공 분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호멜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신 모든 입주민들은 그 신분당선 착공 분담금을 이미 다 내고 그다음에 착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신분당선 연장사업 KDI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수지 등 용인 서북부 지역과 수원시에서 강남권 직결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 도모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1단계는 백궁에서 동수원, 즉 분당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는 2010년까지, 동수원에서 수원, 즉 광교에서 호멜실까지는 2014년 완공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철도청,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완공된다던 분당 정자에서 수원 광교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늦은 2016년에야 완공됐습니다. 2014년 완공된다던 광교 호멜실 구간은 완공은커녕 아직 착공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들은 계속 들어서며 입주는 속속 이뤄졌고 지금은 말 그대로 교통 지옥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당역에 나가시면요, 이 서수원권으로 오기 위한 버스를 대기하는 줄이 몇백 미터까지 이루어집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중간에 슬그머니 민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이 왜 안 됐는가, 국토부 해당 과로 문의하시는 게 지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황당하게 광교 호멜실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재정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하다가 민자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민자로 확정됐다, 재정으로 확정됐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지하철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은 현재 사업 주체도 선정되지 못하고 표류 중입니다.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는데 몇십 년 뒤는커녕 당장 10년 뒤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예산 문제로 착공하지 못할 거였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왜 했던 것일까요? 착공만 했다 하면 늘어지는 지하철 공사. 그나마 착공도 못하고 지지부진 늘어지기만 하고 있는 신분당선 사업.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가운데 지하철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거쳐 은평구 삼성역까지 노선을 확장하겠다며 강남 한복판을 온통 파헤치고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성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계획이 틀어지고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이견으로 공사는 지연되고 결국 시민을 위한 교통인데 장기성과 계획성 없는 지하철 공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됐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원은 왜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을 했던 것일까요?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기소 하루 만인 오늘 사건을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배당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 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속 기소 하루 만에 신속한 배당입니다. 형사합의 36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신설된 3개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합의부 신설 당시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가 없어 재판부를 늘렸다는 겁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비혐의자라든 이런 거 비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이런 가운데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신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법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재판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재판거래 재판, 법원 관련 재판들을 법원 스스로 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누가 그 공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추가로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를 증설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좀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대한변협 조사 결과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25명 가운데 찬성 56.6%, 반대 32.2%로 찬성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인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체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이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이유입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변호사들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별재판부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조건부 찬성까지 합하면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그 결론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란 의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있어 재벌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른바 3호 법칙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4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벌써부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재벌회장 풀어주기 공식, 이른바 3.5 법칙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4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며 그나마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이 회장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제발로 법원을 걸어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형 선고받으셨는데 법정 구속은 피하셨어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피해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1심 법원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풀어줌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 법칙으로 집행유예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해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도 지난 2008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도 지난 2003년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 대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국내 재벌 서열 1, 2, 3위 오너들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약속이나 한 듯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탈세 등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등도 모두 1심 징역형 실형, 2심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재벌 회장 풀어주기 공식을 따라갔습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예 1심부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인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 배임 횡령 혐의로 거의 예외 없이 징역 실형을 살고 수백억, 수천억 원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 재벌 회장들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풀려나는 현실.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클수록 가중처벌하는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경가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특경가법을 왜 재벌 회장들은 꼭 피해가는지, 법원 판단이 정말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경법을 만든 취지가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횡령 배임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국민 경제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경법조차도 재벌 총수들 앞에서는 성긴 그물에 불과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재벌 총수 풀어주기 공식 3.5 법칙이 이번에도 이중근 회장에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지난 13일에는 그루밍 성범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루밍 성폭력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한 청원이 이슈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앵커 브리핑 2개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한 청년부 목사가 10년간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전적으로 길들이기를 의미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이나 경제력, 지적 수준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 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고약한 게 겉으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외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과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앞서 언급한 인천 목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경찰청 주최로 열린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에서 사이버 공간에선 이런 그루밍이 더 만연하고 심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무슨 성폭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재련 변호사의 말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루밍은 실질적 접촉 없이도 음란한 사진 전송,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이용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으로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칭찬이나 배려, 감정적 동조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만남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하면 폭로를 예고하는 등 강요와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의 말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장에 따르면 2만 5천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른바 성적 조련과 착취를 한 피의자를 검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의 팔로워가 됐다가 스스로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고착된 이들도 있었다. 그루밍 가해자가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홍 팀장의 말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의 15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관계, 이걸 자발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루밍은 그 길들이기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자는 형법 개정안이 매 국회 회기마다 제출되는데 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이나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에 취했다, 약물에 취했다,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논란인데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심신미약 감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청원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런 청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현재 20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 49살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감경 근거 조항인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취, 심신미약 감경을 받는 등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무려 120만 명 가까이 동참해 최다 추천 청원에 올라 있습니다. 다 떠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끔찍하고 지긋지긋했으면 술과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버지 장담대로 혹시라도 6개월 만에 풀려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을까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심신미약 감경 여부 판단을 맡겨둘 게 아니라 위험 예견 여부를 떠나 음주나 약물 등 자초한 심신미약 상태는 감경 사유에서 아예 원천 배제하는 등의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심의를 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16일에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발제와 토론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현장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심의했습니다. 여야 입장차로 법안 심사 소위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를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을 감안해 소위는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연한 보육료 유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해 가족경영, 족벌경영을 원천 봉쇄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 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법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약간 이렇게 논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탠스는 그대로인데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조금 논의를 안 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법안 지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법안 병합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국당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 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모두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번 주 법률 용어는 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용어, 미망인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의 미망인이 아직도 법전에 살아있습니다. 미망인,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여인,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이 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단어가 우리 법전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미망인, 지난 1955년 제작된 한국 최초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의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미망인이라는 당시로선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전후 여성들의 욕망을 충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망인, 한자로 뜯어보면 안일미, 죽을 망, 사람 인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즉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춘추 좌시전 장공편에 처음 나오는 말로 원뜻은 남편의 여인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거의 쓰지 않는, 뜻을 알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실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미망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으로 부르는 것은 신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되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우리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표적 여성 비하 표현인 미망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 미망인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몰군인 경찰의 부인을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1963년 설립 당시부터 미망인회였다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라는 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변경을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미망인으로 써놓은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9세 감면조례 제9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2항,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그 조항입니다. 그 외 서초구와 송파구, 은평구 조례 등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우리 법전과 조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 용어의 잔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을 보장하는 용어가 국가 기관과 법령에 하루빨리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 소식도 유난히 추웠는데 다음 주에는 따뜻한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로우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